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모가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13만 3천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인공강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어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시세별로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보유세는 또 얼마나 따라서 오를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을 오늘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상윤의 헤드라인입니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데요.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17만 5천 명 정도를 전환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작년에 이 가운데 13만 명 정도만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정훈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이 당초 목표를 밑돌았다면서요?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원은 17만 5천 명입니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목표치인 20만 5천 명의 85%에 해당하는데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에서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천 명입니다. 4만 명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기존 파견 용역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돌아선 건가요? 고용 형태별로 전환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 결정이 완료됐습니다. 7만 명이 전환이 결정됐고 이들 중 6만 6천 명이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파견 및 용역 근로자의 경우 10만 5천 명이 전환 결정됐으며 이들 중 6만 7천 명이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기관별 전환 결정률을 살펴보면 정부 부처는 중앙부처는 97%, 교육기관 92%이며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자치단체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이들의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84.3%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16%가 경쟁 채용을 통해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경쟁 채용 비율이 26%로 타 부분에 비해 높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자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 방식을 기관에서 선택하도록 한 점,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에서 종사자 대부분을 전환 채용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택시 카풀 대타협기구가 오늘 두 번째로 협상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협상이 너무 빨리 또 소득 없이 끝나서 말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예, 네, 오늘 서주연입니다. 두 번째 협상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출범식 겸 첫 회의를 연 후 사흘 만인데요. 기구 출범과 함께했던 첫 만남은 10여 분 만에 언성만 높인 채 소득이 없이 끝났습니다.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 4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 카풀 관련 단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전현 위원장은 회의 직후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방안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택시 산업 발전을 선행하겠다는 겁니다. 전 위원장은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애플리케이션 활용, 택시 예약 호출 서비스 등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지금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새로운 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갈등의 쟁점과 좀 벗어난 느낌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카풀 시행 여부와 시간대 절충 등의 부분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과 순서 하나하나에 민감하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만 발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대타협기구는 다음 달 11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인공 강우를 써먹을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오늘 실험이 서해상에서 있었습니다. 실험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이 오늘 인공 강우 실험이 아까는 성공했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험은 오늘 오전 10시쯤 군산 앞바다에서 시작되는데요. 기상한 공기를 이용해 구름 입자를 뭉쳐 비를 만드는 물질인 요오드화은을 구름 속에 1시간 동안 24발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오전 중에 관측과 실험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오후 들어서도 서해안 지역에 별다른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 예, 오늘 결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기상청과 환경부가 조만간에 실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진행됐던 전북 군산 앞바다에는 구름이 적당히 끼어 있어 실험 당시 조건은 괜찮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면 시간당 10mm의 세찬 비가 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공강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인공강우 실험을 올해 안에 10여 차례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예, 얼마 전에 세계 가전 IT 전시회 CES가 있었던 거 소식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CES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현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올해 미국 CES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LG전자의 롤러블 TV. 이에 대한 대항마로 삼성전자가 선보인 마이크로 LED TV. 이처럼 화제가 된 제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지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도 짧고 이익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현장을 찾는 전 세계의 그 바이어들이 제품을 보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또 뭐 실제 계약이라든지 목적으로 이제 하려는 거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을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과 협회가 이번 행사를 먼저 건의했다며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계속 이어가자. 공감대가 만들어졌지만 일을 받아서 실무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입장이다 보니 불만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불과 열흘간 준비하고 진행되는 첫 한국형 CES 행사가 얼마나 내실이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상품 1일 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뜻하는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년 4개월 만에 소폭이지만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가 상승폭이 줄어들어서 지난해 12월에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가 92.6으로 2017년 9월 이후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시중은행에서 자금 횡령이나 사기 등 금융사고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18년 3분기까지 KB국민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서 모두 15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특히 KB국민은행에서 48건이 발생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설 제사용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이 가장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설 명절 물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 제사용품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2만 2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가격이 제일 높은 곳은 백화점으로 29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첫 소식은 어제 나온 전국 22만 채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이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9%가 전국 평균으로 올랐죠. 그중에 서울이 17%로 전국 평균보다 이제 한 2배 가까이 많이 올랐는데요. 서울을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마용성이라고 해서 보통 용산이 35%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또 30% 중반 그리고 마포도 30%를 넘겨서 1, 2, 3로 이렇게 마용성 중에 두 군데가 좀 들어갈 정도로 주요 지역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들 지역은 이제 서울 평균이 17%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 보유세 또는 뭐 지금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이제 따라서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어제 정부가 마침 자료에 몇 가지 사례를 들긴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15억 원이 넘는 시세,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들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될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오늘 좀 추정치를 세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분은 전문가와 말씀 나눌 건데요. 전체적인 얘기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일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겠고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수치는 정현태 사무소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정부가 어제 자료를 여러 개를 냈는데 그중에 자료 하나 자체는 왜 정부가 공시 가격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대요. 이것도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이 세금 부과 기준되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내야 되는 기준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그 좀 내놨던 여러 가지 부동산 수요 억제책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이른바 좀 침체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올리니까 더더구나 부동산이 침체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가뜩이나 지금 이제 뭐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이 또 뭐 엄청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려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부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것이 이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의 하나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 보유세가 너무 낮으니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많이 내놨던 수요 억제책의 하나이도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번에 내놓은 그런 어떤 세금 부과 기준 표준 시가를 올린 것은 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예.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예. 뭐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많이 그랬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도 이제 예전에 언론사에 있을 때부터 얘기 나온 게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비싼 아파트 10억대 넘는 그 아파트에 내는 세금이 중고 자동차 하나에 내는 세금보다 적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사실은.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고 또 제가 이제 외국에 좀 있어 보니까 외국에서 내는 그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게 차이가 나요. 그쪽은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엄청 비쌉니다. 우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모든 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있던 지역이 이제 뉴욕주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좀 비싼 동네 아닙니까? 거기는 시골이라 이렇게 비싸지 않은 시골입니까? 동네입니다. 예. 뉴욕 시티가 아니고 시티는 엄청 비싼데 네. 거기 뉴욕주의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데인데 업스테이트 뉴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한 30만 불 정도면 그래도 좋은 집입니다. 30만 불 정도면 그러니까 별로 안 비싼 지역이죠. 그런데 1년에 세금을 10,000불을 낸다는 거예요. 30만 불이면 예. 3억인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시세 그죠? 그 3만 그렇죠. 불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서 거기 학교를 다 거기다 그런 우리 식으로 재산세 그걸 내 가지고 다 학교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만큼 내야 자기들의 어떤 좋은 학교를 거기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당시에 네. 그 동네에 그렇게 30만 불짜리 집에 사는 분들이 30만 불, 예. 1년에 10,000불씩 그렇게 네.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세금이 세 이런 식의 뭐 불만 이런 거 하는 걸 들어보신 기억이 당연히 있죠. 그런 분도 있고 당연히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자면 너무 세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나이가 든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없어진 분들은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팔아 가지고 이제 차익을 실현해서 좀 작은 집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거긴 또 이제 뭐 월세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해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표준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전체를 보자면
보유세가 0.3 시가의 0.3%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0만 불에 만 불이면 그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0.3% 정도. 0.3%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보유세가 너무 낮았고요. 그러니 봤을 때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저를 조금은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세금 더 내면 기분 좋지 않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0.3% 정도 집값 대비 보유세 비율.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시민단체 조사를 보니까 0.16%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라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거야. 그 정부에서 내는 공시치는 아니니까 뭐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 일각에서 이렇게 어제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이런 시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현실화율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문서에 발표 문서에 달았었거든요. 보도자료에. 물론 이제 김현미 장관도 현실화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현실화율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시세 반영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정부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정부가 이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율을 지금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가 대략 한 68% 정도 어제 정부 발표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의 53%를 그 정도까지는 올리겠다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제 세율 자체를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동산세 세율 자체를 올리지는 않고 지금까지 이제 세금을 낼 때 현실 시가대로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아시는 대로 표준 시가라는 걸 재고액에서 그대로 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양도세는 이제 그대로 현실 뭐, 그대로 내지만 거래된 대로는 그대로 내지만 지금 이제 그 시가는 시가 그대로 100%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팔리질 않았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표준지가를 해서 표준지가를 좀 더 현실화해서 시가와 맞춰가지고 조금 더 올리면 그야말로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좀 있죠. 아니 팔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시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냥 그림 속에 있는 거고 내가 미실현 이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억인데 15억으로 올랐다고 해갖고 시가가 내가 그걸 팔아서 현실화시킨 게 아닌데 거기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미실현이 되게 하는 과세 아닙니까?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금 자체, 세금을 매기는 자체는 위헌은 아닙니다. 헌재에서 얘기할 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정밀하고 공정한 측정이 돼야 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어떤 납세자들의 담세력,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대로 아니 한 집에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특히 또 소득이 없는 분들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정밀하게 고려해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어제 정부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 종류의 자료를 세세하게 낸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올리면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또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학생들 장학금도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도 학교에서 해보면 장학금 수혜 대상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뭐 재산세 납세 증명 같은 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미치니까 정부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후폭풍을 자세하게 고려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한 거죠. 뭐 이제 지금 뭐 장학금 얘기까지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세금일 겁니다. 보유세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 좀 사례별로 오늘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도 좀 정 세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입니다. 몇 가지 저희가 오늘 그림도 준비한 게 있어서요.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세무사님의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제 정부가 얘기했던 고가주택의 기준이 시세 15억이라고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15억 이하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보유세가 얼마나 느는지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이랑 저희 세무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시세 4억 4천, 6억 5천, 10억 4천짜리 세 가지 사례를 들으셨더라고요.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네.
그 시세가 지금 뭐 이제 4억 4천 정도 되면은 뭐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약간 저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이런 단독주택인데, 요게 이제 공시가액으로 치면은 한 2.72억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전실화율이 아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전년 대비로 해가지고 9.2%,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이죠. 9.2% 정도 공시가액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보유세가 약 한 22,000원 정도 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변동률이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렇지는 않고 뭐 일단 만약에 고가 주택 중에서 이제 큰 주택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뭐 이제 비싼 주택들, 특히 뭐 강남, 용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지역, 마포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 공시가액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부담이 될 걸로 이제 예측은 됩니다. 세무사님.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제가 다음이라고 그러는 게 4.4억 다음에 저희가 좀 준비한 자료가 6억 5천인데 이게 갑자기 또 초고가 주택으로 가셔가지고 요 다음 자료가 6억 5천짜리 주택에 대한 거거든요. 한번 그거부터 다시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6억 이제 뭐 공시가액으로 뭐 6억 3천 정도 된다. 그러면 전년 대비로만 8.8% 정도 세부담률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작년에 161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19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4억, 뭐 6억 이번에 또 다른 공시 가격으로 뭐 한 3억 9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더 추가되는 금액이 적으니까 요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시세보다는 한 60% 선에서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4억, 6억, 10억대,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밑에 있는 주택을 세 가지 좀 그 사례로 나눠 들어봤고요. 이제 아까 그 세무사님 말씀하셨다만 이제 고가주택, 정부 기준 고가주택의 사례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그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한 30억 이상, 뭐 이제 15억이 기준이니까 30억보다 안 내리 12억, 30억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포에 이제 12억짜리다 이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보유세가 한 960만 원 됩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인 세부담 아까 말씀하셨지만 1%가 넘어가요. 1%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시가 반영 비율을 따지면 한 뭐 60%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 뭐 1%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상당히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미진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포 12억짜리였다 그러면 작년에 한 960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상적인 이제 시가 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한 재산가액이 한 15.7억 정도로 약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한 1,485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생긴다. 한 5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서 뭐 한 30평 넘으면 요새는 뭐 거의 평당 뭐 1억 가는 그런 주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억 정도 되는 주택이 작년 보유세 기준으로 한 3,480만 원 정도 부담을 했다면 올해는 이게 이제 35.4%가 공시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가액이 이제 40억 이상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4,925만 원, 약 한 1,500만 원 정도 증세 효과가 있다. 이 상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가 땡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 세무사님이 고가주택, 정부가 얘기하는 고가주택으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시세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 집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더 보유세가 늘어나고요. 그 시세가 1,500만 원, 30억 정도. 시세가 12억 정도 기준된 게 한 500만 원 정도라. 그렇죠. 시세가 55억 정도 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보유세가 작년보다 늘어나니까 부담이 뭐 아무리 그렇게 비싼 집에 사시는 분도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뭐 말씀 나온 김에 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비싼 표준 단독주택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이던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뭐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시가액으로 270억 정도가 됩니다. 전년 대비 이제 59% 정도였던 반영률을 감안을 했을 때 보유세가 한 1.2억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에 한 3억 6천 정도를 냈어요. 근데
이게 상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은 이제 세금을 못 매기도록 이렇게 상한 적용되는 그렇죠. 어떤 특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50% 이렇게까지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이 상한 기준을 두는 거는 내가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실현 소득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 빚내서 이거 세금 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조치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현태 세무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 교수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정 세무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네요. 뭐 물론 뭐 한 50억짜리 집에 살면서 무슨 1,500만 원 세금 오르는 게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까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내던 게 갑자기 뭐 이렇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부담이 사실은 안 될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종의 조세 저항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게 그 연착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하신 조세 형평성을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정책 봐왔듯이 의도가 좋다고 해서 실현 가능성은 좀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최저임금과 뭐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도 좋은 거지만 사실은 정밀한 어떤 그 실현 가능성, 그 정책을 조금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올린 것도 이의 신청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정부가 우리의 의도, 조세 형평성, 부동산 정책 이것만 갖고 어떤 거 밀고 나가기보다는 너무 급격히 오른 거. 저도 지금 보니까 어디 뭐 30%, 35% 가까이 급격히 오른 마포, 용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남 이런 데는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 더 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그걸 현실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의 어떤 의도와 실현 가능성을 좀 정밀하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전 서해상에서 군산 쪽이라고 그러죠. 인공강우 실험이 있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아까 우리 저 취재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잘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 뒤로 좀 그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 실패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참 인공강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공강우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고요. 결국 이제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하나인데 실질적인 효과, 좀 표현을 좀 쉽게 하면 가성비가 있는 정책이 될지 여부까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김혜동 교수님을 저희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공강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인공강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에 그 작은 물 입자로 이루어진 구름이 존재는 하는데 그 구름 입자가 너무 작아서 비로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공적으로 그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요오드원 같은 이런 물질을 구름 속으로 주입을 해서 작은 물 입자들을 응집을 시켜가지고 비로 내리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우선 하늘에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계에서는 인공강우라는 표현보다는 인공정우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정우, 정가한다는 거죠. 비를 정가시킨다. 그래서 비가 자연적으로도 올 수 있는 조건에서 더 많이 오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잘 모르는 질문을 드리면 아예 햇빛이 쨍쨍하면 인공강우가 아예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름 속에 작은 물방울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앞서 저희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mm 정도 좀 세게 와야지 비가 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정부가 이 인공강우를 실험을 하는 게 비를 좀 일정 지역에 특히 서해상에 좀 세게 내리게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런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실험한 것도 어떤 면인가 하면요. 그 시베리아 그 대륙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서는
그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상승 응결해 가지고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제라든가 오늘처럼 시베리아부터 찬 공기가 쭉 내려오는 추운 날에는 그 위성 사진을 보면은 항상 그 해상에는 찬 공기가 불을 가는 방향을 따라 가지고 구름이 길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구름에서 생성된 눈이 도서지방이라든가 해안가에 눈으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위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응결에 뿌려주는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인공강우 실험을 하는 이 조건은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시베리아 한기가 내려오면은 미세먼지는 이미 좋은 상태로 변해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늘 결과도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결과만 봐가지고는 이게 아주 적절한 대책의 효과를 갖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들어올 때 혹은 국내 기온의 미세먼지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요. 어느 경우이든 간에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덮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수 있는 비구름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신 김에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미세먼지 상황을 어쨌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 미세먼지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줄여보자는 이런 그 강박증이랄까요, 조박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벌써 했지 우리가 실행을 안 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도로에서 나오는 교통 부분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경유 차량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발전소 부분인데 이게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저질 연료를 좀 양질의 연료로 바꾸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좀 더 고급의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것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산가스라든가 보요시 물질이라든가 이런 기체성 물질이거든요. 예. 이러한 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 고급의 방지 시설을 다 설치를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너무 서둔다는 것은 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만 그렇게. 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명대 김희동 교수님과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예,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예타 면제 논란. 줄여서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요.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관련된 논란 이 얘기를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좀 낯선 단어, 생경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거를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라는 부분까지 오늘 최대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잠시 후에 이 예타 면제를 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경실련의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또 경실련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설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네. 그 사전에 그 네.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요. 예. 이게 선심성, 국고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그리고 정책성
국토 균형 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그 정부가 여하튼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에서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금 함부로 못 쓰게 그렇습니다. 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냥 그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타당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민 혈세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죠. 다리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거의 수요 예측과는 별도로 지금 뭐 4만 명 정도가 수요가 될 거라고도 실제 운영해 보니까 10,000명밖에 안 온다 하면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혈세를 아주 서치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서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그 국고 낭비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게요. 뭐 일리 있는 제도네요. 당연히 있어야 될 만한 제도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방의 몇몇 공항들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여간 뭐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얘기는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뭐 말이 많은 그런 데들인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죠. 근데 말씀만 들어봐서는 이 예비 타당성 그 조사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면제해주겠다고 한다라는 거는 정부의 의도는 뭔가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국내 경제 여건도 어렵고 그리고 건설 경기라는 것이 지금 뭐 완전히 바닥으로 좀 치솟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요.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러한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으로 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고육책으로 나온 것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명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형 신규 공공 투자 사업을 할 때 경제성을 중점으로 봐야 하지만 국가재정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네,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 예를 들어 지금 뭐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을 때는 그냥 경기 부양이라는 것에서 직조를 했다면 이번에 예비 타당성에 대한 면제는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 쪽에다 지금 힘을 싣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그랬다 하더라도 예타에 대한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큰 거는 재정 건전성이 제일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 그러니까 돈이 세금이 낭비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주 목적이지 지역 균형 발전이 상위로 들어와서 가져가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좀 너무 자기적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야당에서도 이거 내년 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잠시 후에 뭐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만 경실련 같은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결국은 예전에 토건 중심의 이런 뭐 어떤 경기 부양으로 또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하기도 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예타를 면제했던 사례가 앞서 말씀하신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타를 면제해서 효과를 봤었던 정책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좀 이해하실 만한 사례가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호남 고속철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더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타 면제를 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건데 그럼 예타 면제 어떤 효과를 봤다라는 겁니까? 일단은 좀 효과를 보는 부분보다는 오늘의 초점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게 1999년에 도입이 돼서 작년 2017년까지요. 전체 767건에 관해서 이거 사업 부적합하다라고 단정했어요. 예타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규모가 무려 121조 원의 국고를 막은 겁니다. 손실을 막았다. 손실을 막았다. 그런데 뭐 예외적으로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면제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훨씬 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경제 효과가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요.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경제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 비용과 편익이 1.0 이상이 됐을 때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제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든지 지역균형 발전을 봐서 종합적으로 예. 0.5 이상이 됐을 경우는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그 예시를 들었었던 거는 뭐냐면 아마 조금 면제를 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성에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17개 광역단체장에 한 건씩 하라. 그것도 논란이 되고. 그것도 논란이 되고. 그러면 그 규모가 한 33건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게 규모가 한 7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떠한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마치 선심 쓰는 식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은 광역단체장에다가 너무 많이 이 부분 속에서 예타 면제를 하면서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러게요. 그러한 비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게요. 아, 이게 그러니까 예타 면제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하나씩 나눠 먹기 식으로 판단. 이게 지금 논란의 이제 핵심이다. 네. 이제 이 말씀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렇고요. 앞서 제가 예고드린 대로 경실련에 신영철 이 사업단장과 좀 통화를 해서요. 경실련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걸 하려면 먼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시죠. 예. 예, 이게 그 아시다시피 1999년 3월에 네. 당시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종합대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IMF 직후라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근데 당시에 공공건설공사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서 효율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20% 예산 절감을 목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99년 4월 달에 당시 예산 회계법에 바로 도입됐는데요. 저희가 이게 반대하는 이유는 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당시에 저희가 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4대강 살리기잖아요. 예. 이명박 정부 때요. 예, 그렇죠. 그때 현재 그 여당이나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MB식 토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 함부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 정부는 오히려 그보다 더 나아간 정도라서 그 부분은 정말 전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아시다시피 그 100억짜리 공사에 하는 게 아니고 500억 이상은 대규모 공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그중에 예외 조항을 하나 이야기하는 게 지역 균형 개발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주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지역에서 SOC 사업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저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예타를 면제 추진한다는 것은 SOC 토건 사업으로 지역 균형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당시 BJ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현 정부에서 MB보다 더 나간 토건 마인드로 지역 균형 개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면제시키겠다. 이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그 지금 참 경실련에서 그 반대를 하시면서 내놓은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61조 2,500억 정도의 이제 이 예타 면제 사업을 요청을 한 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좀 쭉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도 있고요, 뭐 운동장 건립도 있고요, GTX 비건설 사업 등등도 있고 쭉 있는데요. 그러면 좀 이 내용들을 다 보셨을 텐데. 이 내용들을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광역단체 하나씩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별 사업이 다 문제 있다 이걸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 하되 그 당시에 99년도에 했던 공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의 모토가 뭐냐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철저하게 확립해서 준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응합했던 게 뭐냐면 어떤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면 절차를 완전히 거치라는 거죠. 거치고 난 다음에 국민적 동의는 어떤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거지. 예.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는 그분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런 사업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대규모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 다 진행하고 본 타당성 조사를 다 통과해서 된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업들이 운영 단계에서 과연 그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도 이건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문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대규모 국제 사업이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와 운영 단계에 또 비용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